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송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학과 96학번 윤범기 MBN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김호섭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회장 김호섭입니다. 오늘 뭐 비도 좀 오고 근데 비가 굉장히 반가운 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전체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뭐 적절히 잘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고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송강 포럼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외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과의 모교의 외교학과 교수이신 정재호 교수를 이렇게 연사로 모셨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정재호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로 내정이 돼서 지금 그 수속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 오늘 그 송강 포럼의 연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정치의 원로이신 전 국회의장 김형호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뭐 지금 상황이 대통령도 새로 취임하고 또 지방선거 결과도 나왔고 해서 그런 그 국내 정치에 관련된 좋은 그 해안을 듣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그 김영호 의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간 그 오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12시 15분부터 본격적인 강연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저 동창회보 편집인을 맡고 있는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위원입니다. 정치학과 8호학번입니다. 제가 우리 김영호 의장님 소개 말씀 올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의장님의 뭐 경력이나 이런 거를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걸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0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의장님이 이제 국회의장을 2008년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 하시고 근데 의장님 퇴임하고 요 앞에 저희 회사 옆에 신성에서 식사를 좀 사주셨는데 의장님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책을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탄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 술탄과 황제 그 책을 쓰신 건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되게 큰 정치인이 이제 은퇴하시고 뭐 자서전을 쓰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많은데 거의 창작가들 같은 책을 쓰시겠다고 해서 정말 놀랐는데 실제로 2년 뒤에 책이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였고요. 또 그 책을 4년 뒤에
거의 다시 쓰다시피 해서 또 증복판을 내셨습니다. 그 책이 다시 터키어로 또 번역이 되고 정말 이런 어떤 새로운 국회의장 상향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뒤로도 백범 기념사업회 이사장님도 하시면서 백범이 묻고 김구가 답하다 이런 책도 쓰시고 하여간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천착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셨던 분으로 저는 정말 존경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그 앞날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의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용관 논설위원님께서 아주 색다르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완전히 작가로 인정받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저를 보면은 김 작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렇게 불림을 받을 때가 정말 황홀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정부가 탄생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3개월도 안 됐네요. 그 2개월 이제 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뭘 얘기를 한다는 게 주제 넓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담당자에게 아주 무슨 뭐 선배랍시고 하는 어떤 고깝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정치를 다시 할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 나라 이 국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대한민국 잘되기만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정부가 잘해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희망적인 얘기와 좀 정권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얘기가 혹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을 비우고 한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작동하는 게 있어서 자 넘겨주시고요. 이 현충일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제목을 다시 맞은 현충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시 찾은 현충일이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얘기 도발에는 북한이 아니라 어디든 도발하에는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평범한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들어본 지가 몇 년 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적에 참 이상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았다 현충일을 하는 이런 기분에서 쓴 것입니다. 제가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약산 김원봉의 그 상해 임정과 관련한 얘기를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충원이 어떤 곳입니까? 전에 국립묘지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할 적에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욕한데 이 이념화된 정치 그리고
목적화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특히 위정자가 그런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그것이 다행히 몇 달 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등장 과정, 윤석열 등장 과정입니다. 윤석열이라는 분의 등장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아웃사이더 이단화에서 비약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분은 강요된 충성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 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항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초단기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최고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꼴통이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 보수 정당에서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나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 점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그를 선택한 것. 쟁쟁한 멤버들을 다 그냥 제껴버리고, 특히 그게 50대 50이죠.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보다도 압도적으로 당원들로부터 건 80% 가까운 지지를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한마디로 변화해라, 개혁해라, 바꾸라 하는 그런, 이 보수 정당의 당원들이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넘기시고 다음, 선거 과정에서 할 말 많습니다만 이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력입니다. 당내에서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윤핵관 세 파트가 있다면은 어떻게 배제를 하고 어떻게 포용을 하고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데서 정치력이 보일 것입니다. 당외 안철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그래 아슬아슬한 대결을 했는가 하는 것. 그래서 0.73%가 의미하는 것. 여기는 앞으로 이 강의 도중에 제가 수없이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 0.73%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미숙, 과도한 자신감, 절대 금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당선에서 이번 지방선거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지만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한 집에 한 사람 정도는 밤을 꼬박 새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쿨쿨 잤습니다. 대신에 집 사람이 밤을 꼬박 새우더라고요. 3월 10일 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선거,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윤석열 시대가 오는 것이죠.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20일 만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어쨌다 하지만은 뒤에 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이기게 된 것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따로 했기 때문이다. 수천억 원의, 이 나라 돈은 요즘 돈이 아닙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 정부가 스스로 꼬라박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전국적인 선거를 이렇게 치른다. 이거 정말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취임하자마자 취임 직전부터 내건 게 청와대 이전이고 또 내각 인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기대치에 미흡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MB 대통령 인수위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청와대 이전을 MB 대통령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까지도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드는 이런 큰 일을 요즘은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더 단련되고 세련되고 국민 친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내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내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실패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이렇게 지방선거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빨간 쪽이 국민의힘이고 뒤쪽이 더불어민주당 4년 전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국회의석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입니다. 교육감도 압도적으로 당했다. 이제 반반 됐고 기초위원은 반반 정도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몇 석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정권을 밑에까지 풀뿌리까지 장악하지를 못했다.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총선까지 2년 남았습니다. 2024년 4월인가요?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 저는 한마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뒤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요. 2년까지 여소야대라는 이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화두가 되는 것이 협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협치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협치라는 것을 민주당이 거대 국회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겠느냐, 또 윤 정부가 과연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동시에 내부 지지력,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만은 여야 막론하고 내부에서 이 협치에 대한 지지력, 지지도를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서서히 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치 생활을 어지간히 오래 한 사람으로 해서 야당 10년, 여당 10년, 국회의원 20년 동안에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야당이 건전해야, 야당이 제대로 해야 여당이 건전해지고 제대로 한다.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굴러간다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걸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우리가 질문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화물연대 뭐 총파업이 타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조와의 관계는 큰 암초입니다. 특히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앞으로 다시는 광우병이나 세월호나 촛불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또 경제 위기가 몰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엄청난 경제 위기의 어떤 그 잠재적인 성분에다가 더하여 우크라이나 이후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불황이 몰아치고 오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당선 6개월이 되고 취임 3개월이 되는 9월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핵심 방향은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서 어디를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여기에 우리 선후배님들 외교안보 쪽에서는 다 대가시고 전문가신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자문행겸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외교안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특히 대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모두의 현충일을 얘기하면서 다시 찾았다 그랬습니다만은 외교라는 것은 또 다른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안정되고 평화롭고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외교안보 정말 고도의 어떤 지략, 능력,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자유와 민주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나라에 심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2년은 엄청나게 힘들고 바쁘고 또 하루하루가 엄청 긴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았는데 이 3년은 쏜살같이 지나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제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아까 최단기간 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혀 정치하고 관계없는 곳에서 평생에 있다가 1년도 안 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운 좋은 대통령으로 끝날 것인지, 복이 없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운도 좋고 복도 많은 대통령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입니다. 자, 선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당선되자마자 선거 치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또 3년 후에 전국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이제 권력을 받게 주게 되는데, 선거를 덜 의식하는 기간이 제가 이래저래 따져봤더니 2년 10개월 정도였습니다. 5년 임기 중에서 이 기간에 오늘도 선거를 덜 의식하는 기간에 속하는데, 오늘 현재도 그럼 선거를 덜 의식하는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 어떤 삶과 어떤 세계적인 어떤 한국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선거는 덜 의식하지만은 의식해야 될, 나라를 위해서보다도 뒤짝거리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2024년 4월이니까 2023년 8월이 지나고 2023년 9월달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벌써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일을 못합니다. 다만 총선에서 이겼을 경우에 2년 10개월간 그나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총선에서 지면은 그 다음에는 말짱 헛겁니다. 한마디로. 자, 다음.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 어떤 정치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선 제가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한국 정치는 모두 대통령 책임인가요? 또 한국 정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정치 개혁이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의식 개혁도 가능할까요? 또 나머지 하나는 그럼 제대로 된 대통령,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없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정치는 모두 대통령 책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책임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집권제를 수천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두 대통령 책임입니다. 더구나 우리 헌법상 이 대통령 책임제에 있는 한은 모든 것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것이 또 불행한 대통령의 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 제도개혁, 의식개혁은 가능한가? 저는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다. 왜냐? 우선 당장 2년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물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저는 maybe 또는 may not be입니다. 이 지금 선거, 죽기 살기식 선거를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데, 도덕적이고 지혜롭고 유능한 인물이 대통령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어떤 현재의 정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실상은 어떻든 간에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떤 히로인의 시대로 막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의 시대가 온 것 같고, 뭐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높지만은 대통령을
어떤 진영의 어떤 그 보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풍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될까, 기록되어야 하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실패한 대통령 전체를 밟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면, 왜 대통령들은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도 제가 7종 7금이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 취하고 난 뒤에 가장 잘못하는 것, 지난 5년 동안에 잘못한,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미래를 찾아와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야 됩니다. 경제 살려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공동체, 이것도 많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찾았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뜻에 대한 공동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 당의 대표급 되는, 실세급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부족한 것이 공익, 공동, 공공선, 공동체, 이런 공짜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리더들한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입니다. 밑에 있는 파란 줄 뒤에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최근 2, 3년 동안에 이것만 주장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나라 튼튼이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외쳐왔습니다. 다음, 이 7종 7금이라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제갈량의 7종 7금에서 제가 힌트를 떠왔습니다. 글자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마음대로 해석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7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 7가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걸 이렇게 7종 7금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찾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적인 어떤 지금의 현상에서 보자면은 내로남불이라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정치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불신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만나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자질이 너무 형편없어. 형편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어서 있다 그럽니다. 그 흔히들 그럽니다. 일반 시중에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질이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위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은 바로 당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소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당에서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 당론, 몇 사람이 밀실해서 정해놓은 그 당론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가고, 그게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 사람 끝나는 것, 정치 생명이. 그게 저항했다가 살아남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몇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공천권입니다. 지금도 뭐 공천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여론조사 1등한 사람을 공천에서 뺐다 하는데, 여론조사만큼 부정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장 할 적에 여론조사 전부 1등, 10명이 한 지역에 신청을 내는데 전부 자기가 여론조사 1등이라고 다 가지고 옵니다. 믿을만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시기와 문항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국회 역시 80대 20의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80대 20이냐?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영호 빼고 아시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아마 그만한 한 집단에서 그만한 이력, 학력,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을 겁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장차관 했다는 것은 명함도 못 내세웁니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아니지만 뭐 법원장 했던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학 총장 수두룩 합니다.
방송사 신문사 사장 출신도 꼼짝 못합니다. 이런 제 나름대로 크게 가지고 왔는데 왜 국회 들어오면 개판이 됩니까? 우리 동문회에 있어서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80대 20 괜찮은 80이 괜찮지 않은 20한테 끌려다니는 이 공천권은 문제입니다. 공천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거 하려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회에서 의정활동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뽑아놨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공천권은 의정활동의 성적이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이 어떻게 하는 의정활동이 잘하는 것이냐, 무슨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 지 입장에 드는 사람이 의정활동 잘했다, 그거 하나도 믿을 거 없습니다. 무엇이 의정활동이냐 하는 매뉴얼 하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자고 주장한 지 어제 오늘이 아닌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관심이 없어요. 의정활동이 무엇이 의정활동인지, 그 의정활동 잘한 국회 매뉴얼이 나오면 그걸 각 당은 자기 당 입장에서 조금 더 가감 삭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잘한 사람 순서대로 공천을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못한 사람 경우는 경선을 하고. 이거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잘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재선시켜야지, 당에 줄대기 줄서기 잘하고 뭐 이상한 쇼 잘하고, 예? 뭐 이런 사람들을 공천 주고, 이거 있는 한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물 한 잔 좀 우리 박 부장 준비해 주세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건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공자 말씀 같은 공자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언이나, 지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시키지 마라.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덮어씌우고, 이게 실패하는 정치 실패하는 대통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뭐 7종 7금 마치다 보니까 뭐 조금 억지의 냄새도 있습니다만 7가지로 제가 매봤습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만하지 마라. 이 고대 그리스 그 비극의 그 주 테마인 휴브리스와 아테를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YS 뭐 하나의 척결이니 실명제니 등등해서 90% 인기 치솟았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노동법 기습 처리했습니다. 저도 그때 초선위원으로 기습적으로 그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잘 나갈 적에 노동법 기습 처리, 노동법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습 처리하고 난 뒤에 결국은 한보 사태로 이어져 가지고 IMB가로 연결이 됩니다. MB, 여기 MB 정부 너무나 생생합니다. 보수 정당 역사상 대선에서 보수 정당에서 전체 모든 선거에 있어서 박정희 선거 이후에 직선제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고 당선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압승했습니다. 총선에서도 압승했습니다. 48개 선거구 중에서 서울에서 40개를 이겼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만에 FTA를 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석 달 만에 FTA는 3년 후에나 겨우 만신창이가 되어 체결하고 뭘 했습니까? 광우병으로 얻어맞은 겁니다.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후광에 젖어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세월호로 휘청거리다가 촛불로 물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문재인 2년 전에 총선 압승했을 적에 그때 잘했으면 참 좋은 대통령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입법 독주, 입법 독재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뭐 가장 전형적인 것이 검수완박이지만 그 말고도 많았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 휴브리스가 파멸을 앞에 불러온다 하는 이 그리스의 그 신화와 고전이 우리 현실의 정치에도 2500년 전의 얘기도 그대로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제 얘기는 뭐 오늘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거는 참고가 될까 봐서 드립니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자랑하지 않으면은 옆에서 꼬드깁니다. 계속 들쑤십니다. 대통령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이야. 지금 힘이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넘어갑니다. 자, 저는 국회의장 취임 일식이 개헌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그 정치부 기자 출신들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개헌이었습니다. 개헌만이 저는 살 길이다. 저는 그때 개헌을 했으면 MB도 결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저는 오히려 개헌해가지고 김영호가 이원접 집정부제 해가지고 초대 총리하려고 그런다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개헌 작업 결국 안 됐습니다. 자, 4대강. 전 4대강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왜냐? 저는 낙동강이 흐르는 최하류에서 부산에서 파이프가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수도 파이프가 멀리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제 지역구 가면서 양치물을 뱉어야 할 정도로 갈수기에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러나 제가 이 4대강 급한 영산강 낙동강 먼저 하고 한강 금강은 좀 이따가 하자. 그리고 낙동강에 보르가 너무 많다 하니까 이거 조금 급한 것부터 몇 개만 하자 했는데 하나도 못 고친다. 제 절충안은 거부되었습니다. 미디어법,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좌우로부터 민주당과 이쪽 한나라당인데 무슨 당, 이 여당으로부터 동시에 그냥 샌드백이 되다시피 얻어 맞았습니다. 12월 24일 날 미디어법을 올려놓고 12월 26일부터 직권상정하라고 국회의장을 겁박한 것입니다. 제가 7개월을 버텼습니다. 여든 야든 협상할 의지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 괜찮은 미디어법이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괜찮은 이 법안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번째 거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계 경제 위기가 MB 취임하자마자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급히 추경을 했는데 추경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으로 오는데 예결위가 잘못 처리를 했어요.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급하니까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라. 그 논리가 그겁니다. 이 찢어진 작은 보따리는 쌩쌩한 큰 보따리로 덮어버리면 괜찮은 것이다. 그게 법의 논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회개한 논리에 끝까지 저항을 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처리해가지고 오라 해서 돌렸습니다. 이런 저의 입장 때문에 국회의장 2년 내내 청와대의 관계가 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것이 앞으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정치는 생물이다. 결코 가볍게 보지도 말고 멀리하지도 마라.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 얘기가 왜 우리나라는 되지 않을까요? 이른바 정치 구단들은 정치를, 국회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MB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또 정치와 거리를 뒀습니다. 대리인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거리 정치입니다. 이 파당 정치가 또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렸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느 집단, 어느 구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YS처럼 되고 나면은 그 건너온 배를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민주산악회가 공은 많았지만 민주산악회 해산시켰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최근에 민들레 논란까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 이해하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정치사회에서 너무 심플한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탄압 속에서 자란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가는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분의 엄청난 공에 비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또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YS DJ는 결국 정치적 거물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탄압만 안 했으면 오늘 대통령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분이 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법을 걸면은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다 그럴 겁니다. 정치적인 탄압이냐 실정법 위반이냐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분명한 사실까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댄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첫 조각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엉성하게 하면은 오히려 대말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곱게 물러나야 됩니다. 무슨 안전장치 이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두환 대통령 이례재단 만들었습니다. 국가원로회의, 원로자문회의인가요?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습니다. 퇴임 후에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 네 번째입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요, 경제 실패하면 나라 망칩니다. 정권 교체되고 본인도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뭐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잘하면은요 위기인 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대통령 잘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YS IMF 부동 때문에 끝나버렸고 저 문재인은 부동산 잘못 처리했습니다. MB 금융위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한국만 금융위기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적당히 좀 신용도 내고 아파하고 이랬어야 됐는데 아는 것. 박근혜 때 대북 대중관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정을 별로 못합니다. 나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치와 이 그 통치 적절한 어떤 선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경제를 정치 논리로 이끌면은 안 된다. 이건 뭐 탈원전이라든지 소주성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게 다 이 정치 논리로 경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만 잘 살면 정치는 저절로 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장입니다. 정치의 심장이고 정권의 심장이고 나라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평상시에 잘 움직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에 탈이 오면 그건 뭐 죽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위기에 윤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 비리가 참 큽니다. 이게 아픔이 큽니다. 주변에 대해서 온정, 의리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리더로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정주의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채권 비리에 다 휘말렸습니다. 온정과 온정주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숨길 수도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터넷 세상 이전에는 정권 말기에 터졌습니다. 지금은 있으면 바로바로 터집니다. 정권 비리, 측근의 비리는 지지율 하락의 주범이 됩니다. 이것이 권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임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에 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 좀 심각한 현상이 여섯 번째입니다. 나라를 정말 더 이상 쪼개고 가르고 나누고 정오하고 편가름하고 갈등 조장하고 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저같이 정치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건 전적으로 저 같은 정치인의 잘못입니다. 정치인이 계속 조장했습니다. 표옥기에 의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종교 때문에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민족 때문에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갈등이 있는 건 주로 종교 문제와 민족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는 여러 종교들이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민족입니다. 5,000년 동안. 이렇게 조그마한 사소한 일인 것은 정말 정치인들 부끄럽습니다. 이 갈등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치유는 당장 안 됩니다. 당장 하려고 하면 또 탈이 납니다. 그야말로 아주 비상한 각오, 특단의 대책,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한다. 내 때는 성공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상당히 성공하는 나 그 기반을 놓고 가겠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갈 겁니다. 강호병, 세월호, 촛불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뭐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성한 안이한 대처가 정권의 위기로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처 능력을 특히 보수 정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대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물리력만으로 막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다원적이고 다양하게 이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는 능력을 그야말로 지금부터 키워야 됩니다. 자,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죽기 살기식 0.73%도 다 가지게 되는 이런 독식 문화라 그래야 뭡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더 큽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대화 타협하고 소위 말하는 온건파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선명해야 되고 강경해야 되고 선동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독선적이어야 되고 지금도 무슨 해 다 그렇습니다. 패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계속 국민의 수준에 둡니다라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7금의 마지막이라 그럴까요? 성과와 실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게 단임제의 한계인 동시에 막강한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비교하면 누가 권한이 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권한의 면에서. 이렇게 권한은 큰데 5년이라는 이 단임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 자신감이 동시에 교차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냥 예시를 했습니다. 4대강 참 좋은 건데 4대강 국민들의 평가는 박합니다. 급히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원전, 이 소설 같은 얘기, 만화 같은 얘기, 일부 선동에 의해서 뭔가를 5년 안에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나라의 경쟁력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5년 단임 대통령 대원 취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임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입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싹 새로 바꿉니다. 뭐 이런 것들, 창조경제 부러지졌지만은 그 담당 장관이 창조경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5년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5년도 아니죠, 4년이죠. 대한민국이 중장기 정책을 실종한 나라입니다. 미래 비전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5년 단임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실적, 업적주의의 성과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MB 대통령 때 녹색 성장이나 자원 매교라는 거 참 괜찮았던 겁니다. 또 우리가 최근년들에 들어와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준비가 부실입니다. 다 하던 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로부터 이어받을 게 없다. 왜? 중장기 정책이라는 것은 전 정부에서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거. 제가 뭐 황금률을 그냥 뭐 갖다 놓으면 이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앞에 말한 그 공자 네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하니까 그건 은율이다. 이거는 금율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첫 번째 소통입니다. 민심을 살피고 소통을 하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년은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짧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깁니다. 긴 5년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당면 과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탈원전 규제 철폐 뭐 등등 많습니다. 방향과 방침 조속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취임 3개월이 되는 9월 이전 8월까지 이게 기본 방침 국민들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모든 것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대책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부동산만 해도 집 짓는데 최소한 1년 걸리는데 그 이것저것 하는데 한 3, 4년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정교하게 면밀하게 그러나 당면했기 때문에 빨리 발표가 있어야 된다. 기본 방향을. 대통령 가장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해라.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뭔가요?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다.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는 대통령이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출근길에 언론과 소통. 전에 대통령들한테서 볼 수 없었던 용산시대와 더불어 아주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로 보이면 이건 소통입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반응입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반드시 부처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은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낼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약속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상하고 정직하게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만 저도 뭐 정치 지역구에 있으면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보고를 하면은 자익이 안 될 줄 알고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줬다는 트루만 대통령의 그 책상에다 놔뒀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런 자세 그리고 0.73%가 대통령을 만난 거죠. 그런 자세로 5년을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국정체계자입니다. 국민통합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통합 이거 지금 어떤 시대의 화두입니다. 제 앞에 7금에서도 얘기했지만 통합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국민 통합 인사는 능력 위주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나와야 됩니다. 5년 동안 문재인 5년 동안에 청와대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청와대 공화국이라 했는데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진영의 수장이 아닙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가장 앞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 아닙니까? 가장 앞에서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인사로서 말하는 겁니다. 정치는. 근데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정치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라. 결국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총선 거기서 효과를 보려면은 지금부터의 그 2년 이게 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이거 잘 겪어 나가야 됩니다. 여소야대에서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야당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정의 동반자이며 책임자는 말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번 국회 2년 동안의 성적표를 가지고 다음 총선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주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협의하는 자세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야 지도자 정례회동해야 됩니다. 국회 연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를 개혁해 달라고 합니다. 국회 개혁은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 개혁을 준비돼야 됩니다. 국회 개혁할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국회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운영과 제도 개혁 나서야 됩니다. 뭐 예로 몇 개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뭐 윤리위, 청문회 이등 뭐 예일 뿐입니다.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국정감사 1년 내내 국정감사 하자는 주의입니다.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몰아치기 국정감사를 하니까 당하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부담 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개혁, 국민의힘이 국회개혁을 과연 할 수 있는 주도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여소야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노태우 3당 합당입니다. 여소야대. 그건 인위적으로 세 판을 짰습니다. 졸지에 3당이 합당되고 나니까 국회 3분의 1을 점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세 판 짜기를 대신에 의원 빼오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1야당의 제1사무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담당 책임자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한 사람씩 빠져나갔어요. 30명 가까이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에 제가 이 야당에 있으면서 탄핵을 반대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탄핵을 걸어야 되지 않는데 유혹에 빠져가지고 탄핵을 했다가 탄핵의 후폭풍으로 완전히 그냥 천막당서로 죽다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극적인 그 정치적인 전투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일시에 그 탄도리라고 기억나시죠? 108명 탄도리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준비한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일시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재역전돼서 그래서 뭐 뒤에 나옵니다만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협치라는 게 요즘 아무튼 협치입니다. 협치가 도대체 뭔가요? 우린 개념도 규정도 애매모호합니다. 뭐 어떤 사람 가버넌스라고 하고 어떤 데는 연립정부라고 그러고 어떤 연합정부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거국내각이라고 그럽니다. 협치 우리나라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당제 구도 어렵습니다. 대통령대에서는 어렵습니다.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협치의 정신을 살리자 이게 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인사를 협치의 정신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책과 예산에서 협치의 정신 살리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치 정신 살리자. 이것이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답입니다. 조금 보안 기능으로 절대적인 아닙니다. 보안 기능으로 정무장관을 임명하거나 대통령실에 정무특보를 두는가 또는 뭐 저 헌법에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국가원로회를 활용하든가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유명무실해져도 안 되고 어떤 특정인이 과거처럼 몇 살에 나가 전횡을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국정을 매진하면은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장기 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중장기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이다 했는데, 중장기, 대통령 임기 5년인데 5년 동안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5년마다 중장기 계획 쓰는데 그게 어떻게 중장기 계획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대로 하는, 저는 이것이 협치다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10년위원회를 만들어라.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노사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 이거 지금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야당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협치다. 대통령 5년 재임 중에 발표 못할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5년 안에 해결하겠다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지금 협치의 정신으로 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내각 문제, 선거 때는 여야 후보들 다 책임 총리제 어쩌고 나왔습니다. 또 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 또 있는데, 이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 청와대 중심, 대통령 비서실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이게 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처럼 참모 기능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각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행정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권 가져야 됩니다. 장관이 인사권이 없으면요, 공무원들 안 쳐다봅니다. 허수아비 장관 됩니다. 장관이 인사 추천권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검증은 청와대에서 하면 되고 대통령실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놓아야 됩니다. 권한을 놓아야 커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지금 사기 엉망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은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들 일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기 엉망입니다. 몇몇하면 불려가고 똥바가지만 쓰고,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근의 비리, 불법, 이권 개입, 이거 엄단해야 됩니다. 일벌백계로 해야 되고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후반부에 나왔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바로바로 터져 나오는 게 이 권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당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여당,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왜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여당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특히 보수 정권이 잡았을 적에 여당이 왜 청와대 눈치만 보고 끌려다녔을까요? 그것은 보수 여당의 이른바 실세라는 사람,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책임의식도 없었습니다. 치열함도 없었습니다. 국민 친화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연구소,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의도 연구소 소장이 누가 들어와도 지금 같은 데서는 있어나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관위원장 공천심사를 하는데 당시에 여의도 연구소로부터 단 한 페이지의 참고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소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당이 돼야만이 그 기반 하에서 국정을 주도할 뭐가 생기는데, 지금 여의도 연구소는 그냥 실업자 양성소처럼 되어 있다. 대통령과 긴밀히 수시로 회동해야 됩니다. 주례회동해야 됩니다. 대표하고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대표 따로, 원내대표단 따로, 또 주요한 상임위원장이나 주요한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연구도 당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소망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단임제 직선제로 뽑히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 공정, 상식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공직사회가 돌아가고 공무원이 움직이면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걸 하는 대통령이 솔선수범밖에 없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제가 오늘 계속 갑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또 실패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소임을 당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약 많습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새로 마련하고 구조개혁하고 제도 개선하고 의식 개조에 역점을 줍니다. 공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자솔이정이면 숙간부중이면 자 스스로 자면 아들 자자가 아니고 솔은 장수 숫자 그늘을 솔. 네가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선수범이 답이다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건 그냥 보시면 그냥 레토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분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네, 말씀하시죠. 켜시고. 아. 52학번 아마 제가 보니까 제일 선배 같은데 52학번의 한갑수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 김영호 의장님의 아주 깊은 진실이 담긴 그런 안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표 강연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1948년의 건국 이후에 상당한 세월을 대통령 중심제 원정체제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각 책임제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는 한번 바꿀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각 책임제에 대한 김 의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앉으시죠. 서 계시면 제가 불안해서 불안하기보다 불편해서요. 대한민국이 정치 면에 있어서 잘 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직선제 개헌이 그때 당시에 제가 공직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요로에 건의를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7년 체제는 직선제라는 이 권위주의 정부의 종식하는 데 있어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역할, 위대한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몇 단계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헌법이 급조됐습니다. 날조돼 가지고 헌법 내용을 보면 유신의 그 잘못된 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고 중장기 계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포퓰리즘에 갈등과 대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도 취임 전에는 개헌하겠다 하고 청와대 이제는 옮겼습니다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먼저 잊어먹는 말이 개헌이라는 말입니다. 힘 좀 쓰려는데 웬 개헌이냐 그러는데 그래서 개헌은 전제가 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임기 보장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4년 임기 보장해야 됩니다. 자기 모가지를 자기가 치면서 법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보장하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적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우리 지금 저 한갑 선배님 말씀하신 의원 내각제라든지 뭐 내각 책임제라든지 뭐 어떤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5년 보장하는 나라에서는 충분하게 연구 검토할 과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당장 국민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이 홍보도 없이 어느 것까지 좋으냐 하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이 설명도 이제는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헌법연구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라 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서서히 판단할 수 있는 계제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답변으로 가름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형우 우리 선배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하고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차기 대권 후보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아무리 그런 여론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이러한 그 명칭을 통해 가지고 과연 한국의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68학번 정치학과 이성구 전 홍익대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차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 수십 년 동안에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뭐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참고의 참고가 될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도 말씀드리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제가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네, 여기, 그럼 이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저는 정치학과 재학 중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는 통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나라는 대통령이 이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권한의 정치 권력의 그 양립이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이회를 해산할 권한은 없고 의회가 대통령을 단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책임 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김 이장님께서 헌법 개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양원제 그리고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각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고 약속을 못 지키면 해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민주의 기본 원리가 좀 작용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호 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고맙습니다. 개헌이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또 만약에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된다면 만약에 두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기가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단체 사진은 따로 찍지 않고 바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국의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번 송강 포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